마지막 말이 됐네요. 예. 자, 1번부터 볼게요. 총론 파트를 물어봤어요. 네. 특성인 1번의 정답 1번이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재화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규제가 많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못 됩니다. 부증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적 규제가 용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뒤쪽의 내용은 잘못됐죠.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동성 폐지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다. 임장 정보활동으로 만든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다. 앞에는 부증성이고 뒤쪽에는 표현이 잘못됐으니까 정리가 돼야 됩니다. 2번 그러니까 위치가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사는 이동이 되고 부동사는 이동이 안 되는 거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뭐가요? 부동성이.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이용한다고 내 거로 인정 안 되죠. 장부에 뭐 한다? 기록, 등기,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다. 3번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역 위치라는 말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뭐라 되어 있는다? 부동성이다. 멀리 떨어진 타 지역 시장과 연계관계가 적다는 얘기는 재화를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적 시장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4번 지역 분석, 동일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죠. 그 지역 분석을 정의합니다. 지역 분석이란 표준적 이용 판정을 통해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이다. 동일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이 좋은 영향을 주면 정, 나쁘면 부, 둘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입지 선정이라고 했으니까 입지론이라는 얘기죠. 용도는 정해놓고 어떤 위치가 좋겠습니까? 라고 판정하는 걸 입지론이다. 근거는 부동성이었던 거고 그럼 어떤 용도가 적합합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적지론이다.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대충 볼 게 아니었던 얘기예요. 자, 2번 용어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2번이 됐죠. 실례로 물어본 거예요. 과수원 지역이 전지, 둘 다 농지잖아요. 그럼 농지, 한자가 없어서 서운했던가요?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으니까 이행지라고 해야 되죠. 실내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답지 지역이 공업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해요? 그럼 후보지가 되는 거는 실제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 표현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변경 중에 있으면 뭐라고 배웠고요? 후보지라고 했고요. 용도적 지역, 세분된 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으면 뭐였다? 이행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후보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행제의 정의는 꼭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립니다. 3번 유효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랑 혼동하는 게 안 될 게 있어요. 휴한지. 휴한지는 휴경지라고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것을 휴한지다.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이 돼야 되고 공한지, 도시토지죠.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다. 공지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필공짜, 건폐율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둔, 비워둔 토지는 공지라고 했던 겁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여기다가 기숙사까지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합니다만 보고 계신 세 가지만 가격 공시 대상이죠. 그렇습니까? 기숙사는 가격 공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층수 5개층 이상. 그럼 연립 다세대는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공통점 4개층 이하, 연립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기본 그 정도로 한코 가셔야 돼. 작년에 다중주택을 물어봤으니까 다른 내용을 한 줄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토기는 좀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3번은 수요 공급 파트에서 균형 가격과 양을 물어봤잖아요. 5번이 됐고요.
이 정도 산수 문제는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균형을 물어봐서 균형이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다. 수식이 QD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요량 마이너스 2P 플러스 800. 공급량 QS라고 정리되어 있죠. 4P 마이너스 400이다.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럼 P를 구해야 되죠. 넘겨주면 6P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400은 반대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서 1200이 됐으니까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다? 200이다. 이제 그게 맞는지 확인해서 양까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수요량에다가 P를 20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수요량 얼마? 400. 맞는 거 확인합시다. 그럼 400이 되죠. 그럼 균형량은 얼마다? 400이다.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균형.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 이 정도의 산수 문제는 당황치 않고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물어봐서 P로 정리해놓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할 때는 수식을 뭐로 정의한다? QD, QS로 정리한다. 그게 정리를 해놓고 가야 버벅거리지 않는다. 다음 것들이 들어갑니다. 4번 문제로 가요. 개념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번이 됐죠? 1번부터 확인해요. 토지와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물건인데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로 본다라고요. 그 활동이 뭡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거래 활동하거나 감정 평가를 할 때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거래하고 일괄해서 감정 평가하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다. 그렇습니까? 다 복합 부동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네. 복합 부동산 예를 한번 단독이나 공동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고 일괄하여 감정 평가한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공시 대상에는 단위 면적당 가격 공시해요. 일괄 평가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 단위 면적당 가격은 어디에만? 토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했던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았던 거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예요? 법경기 세 가지로 뭐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사고 원리라고 하는 거니까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요. 특정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 때는 사실은 설비는 동상인데 건물에 부착해서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했으니까 부동산 일부러 보는 거죠. 정착물로 본다. 4번을 먼저 갑니다. 제거하여도, 그러니까 설비를 건물로부터 제거하여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기능이나 효용,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없이 부착된 물건이니까 부동산은 아니죠. 동산으로 취급이 된다. 그럼 제거하여서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 하자가 생기면 그 설비도 물로 본다. 부동산의 일부 정착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3번 물리적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이 동의어가 뭐예요? 그럼 외형적 형태가 있는 거죠. 그게 문맥이 전혀 안 맞잖아요. 미스매치다. 수급이 수요 공급이고 가격 임대료니까 이를 뭐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 측면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표현이 정리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수급 관계나 가격, 임대료다. 그럼 물리적 측면이라 하게 되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지세의 지반, 구조, 설계 등의 측면을 말한다 했고, 법률적 측면이라 하면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 등을 말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기술, 경제, 법률 세 가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5번 공장재단, 물론 광업재단, 자동차, 선박은 물론 20톤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부에 등기 등록에서 뭘로 본다?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된다는 얘기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명시했으니까 준부동산도 당연히 뭐다? 법률적 개념으로 구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5번 그 의외로 이런 분들이 아직 이 문제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정답은 2번이 됐고요. 1번부터 갑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뒤에 안 보지 말고 임대주택의 소비량은 뭐예요? 당연히 감소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대체 효과가 언급이 됐네. 그럼 다른 재화가 따라 나오죠? 다른 재화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뭐 한다? 늘어난다. 그렇죠? 그게 대응이 되셔야 돼요. 다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주택의 소비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대체 효과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재화 소비량은 감소한다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두 개 등장하고 한 재화 소비량 줄어들면 다른 재화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대체 효과였습니다. 2번 균형 상태에서 선호도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된 것이고, 그럼 건축 규제 강화됐으니까 공급이 감소했던 거. 이거 외에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 가격 상승하죠. 공급의 감소 가격. 어찌된 간에 가격은 상승했잖아요. 근데 양을 물어봤잖아요. 양의 변화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변화의 폭을 안 줬으니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딱 해결을 하셔야 나머지 버벅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번 같은 맥락의 표현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물었죠. 당연히 보완재 수요량 뭐하고 그럼 해당 재화 수요도 함께 가야 되죠. 해당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높아지는 재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4번 고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요. 공급법칙 물어봤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합리적 생산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다. 이윤 극대화로 행동하기 때문에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해서 빌라부터 풀어야 되죠.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러면 대체관계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되니까 어디로 이동?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6번 개념상으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출침 변화에 따라서 2008년도에 현상을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의 가격은 어쨌든 그 가격이 중요한 게 균형 상태에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원론대로 풀고 가면 사실은 개념상으로는 중요한 문제를 냈어요. 균형 상태에서 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나왔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이 뭐한다? 그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화의 가격은 뭐했고? 상승, 양 뭐했다? 그럼 소비자는 이제보다 더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소비량도 줄어들죠. 소비자의 만족, 잉여가 뭐하고?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후생 감소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는 공부를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넣어주고 몇 개 골라라 하면 난이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 문제는 정리 잘할 필요가 있다. 5번이 됐죠? 예. 1번부터요. 공급폭선이 좌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거래량 감소한다. 그대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5번부터 소비자의 만족, 잉여가 감소되죠.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전체적인 소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이 아니잖아요. 후생 감소 문제가 있다. 즉 사회적 후생, 4번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전부 다 행복한 거라고요? 소유주는 굉장히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럼 사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경제가 성장한다고 집값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편인 거니까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적 우생이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7번 탄력성을 지문으로 물었습니다. 5번이 됐죠? 1번부터요. 임대료가 가격이다. 임대료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다라고 해요.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죠. 그럼 숫자로 하면 값은 얼마다? 당연히 1이다. 1. 그럼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 그럼 숫자로 하면 0 된 겁니다. 2번은 산수 지문이 아니고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했으니까 A 부동산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 비부동산의 수요량이 증가했지요. 투재와 수요 반대로 갔지요.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 관계면 교차 탄력성도 양수값을 갖다라까지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던 겁니다. 3번 자주 만났던 표현이에요.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잖아요.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적시에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더 오르겠어요? 덜 상승한다 라고 해야 되죠. 탄덜 비덜. 그러니까 양변화가 많으니까 가격의 변화폭은 뭐하다? 적다라고 좀 물어본 겁니다. 그럼 더 예쁘게 바꿔보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그럼 제때 공급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양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요가 증가돼도 가격이 아니고 균형량이 변하지 않더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늘 정립했던 사항이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뭐하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뭐했고 상승했고 양은 변하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숙달이 돼야 될 문제였어요. 5번 부동산 가격이 15% 하락할 때 공급량이 30% 감소했다.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물어본 게 산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양 변화가 더 많죠. 가격은 15, 양은 30이니까 양 숫자가 얼마다? 2. 당연히 탄력성 1보다 크다. 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산수를 써보면 가격이 15% 뭐 할 때? 하락할 때. 30만큼 뭐 한다? 감소라고 답을 해야 되죠.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15% 증가되면 30%만큼 증가한다. 2죠, 2. 그걸 떠나서 가격보다 양변화가 많죠. 이런 경우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1보다 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였습니다. 8번 정도의 산수 문제는 당연히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1분 이상 안 걸리는 문제다. 두 조건을 가지고 물어봤죠. 가격 탄력성과 교차탄 두 개를 주고 전체 변화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0.6.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5%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5, 6, 30, 3% 뭐였다? 증가.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면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다. 두 번째 조건, 빌라 가격에 대한 이게 원인이죠.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 0.2다. 교차가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두 제와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다. 그래서 개념이 딱 써야 돼요. 근데 빌라 가격이 자 수수료 쓰면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빌라 가격이 5% 뭐 했다고요?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그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증가하고 아파트의 수요량은 몇 프로? 5, 2, 10. 1% 뭐였다? 감소. 이 수식의 이게 방향이 같아서 양수값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여기 양의 값을 가지면 두 제와 무슨 관계? 대체 관계. 빌라 가격이 5% 하락했으니까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증가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더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은 3% 뭐했고? 증가했고 빌라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 1% 감소했으니까 두 개를 합한 게 2% 뭐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수가 어려워서 아니고 실수를 많이 해요. 방향 많이 놓쳤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교차가 양수값이 가지면 두 제어가 대체 관계다. 이 문제는 유료값 문제라고 했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교차 탄력성이 분모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늘 대비를 해서 그렇죠? 그래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분모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뭘 물어보는지 파악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나머지 계산 문제 찍어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번 문제 갑니다. 다른 학원은 이거 엄청나게 많이 틀려놨어요. 이 문제를 쉽게 드린다고 드려도. 예. 경기변동 유형, 금융당국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어디예요? 급격하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태의 경기 변동을 불규칙 변동.
동의어가 뭐예요? 우발적 혹은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렇습니까? 익숙이 정리돼야 되는 거고. 니은은 오월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저점이란 말이 보이잖아요. 저점으로 해서 뭐다? 회복기 혹은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에 접어들었던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거죠. 무슨 변동이다? 순환 변동이다. 그 키워드를 잘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점으로 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거나 정점으로 해서 후퇴기에 접어든 건 무슨 변동이다? 순환 변동.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자,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었죠. 또 하나는 계절 변동. 이거 전부 다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추세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죠.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진다. 그러니까 지문상으로 나오는 이렇게 지속적, 계속적으로 지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우다. 표현을 바꿔보자면 매년 일정 비율씩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일정한 비율씩 증가 추세거나 감소한다면 뭐다? 추세적 변동이다. 계절 변동은 뭐예요? 그 계절에만 되면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교 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건축 허가 면적은 아무래도 겨울에 줄어들겠죠. 그때만 되면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이 네 가지 대충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규칙 변동 혹은 우발적 변동.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니은의 항목, 순환 변동, 그리고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네 가지 영역을 잘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 쉽게 주는 문제에도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맞추고 쉬운 거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죠? 기본기로 정리를 잘 하시라는 당부 드리는 겁니다. 10번 문제를 가. 3편에서 지대 이론 같이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이 됐고요. 1번부터 확인합니다. 차액, 생산성의 차이죠.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토지는 무슨 토지? 우등지죠? 우등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란 말이 보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차액지대세라고 해요. 한계지와의 비옥도,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리카르도 이론에서는 한계지는 지대가 없지요. 절대 한계지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한계지에서 작물을 경작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비옥도가 생기죠. 그럼 땅 주인이 뭐라 그래? 아이고 좋아라, 나한테 뭐 내놔라? 지대를 달래. 그러니까 중간의 과정은 잊어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곡물 가격의 상승이 무엇을? 지대를 발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대의 성격을 규정을 하세요. 비용이에요? 소유자의 불로소득이다. 그렇습니까? 다른 요소에게 지불하고 나면 뭐다? 잉여다. 왜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하면 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인 재화로 본다 그랬죠. 땅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인공적 자본과는 엄격하게 뭐했다? 구별하.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구분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엄격하게 뭐했다? 구별해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 소득은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뭐다? 불로소득. 입에 붙여서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는 지대가 비용이 아닌 뭐다? 잉여라는 걸 증명을 해주더라. 그럼 이 논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그럼 임대료가 가격 영향을 주고 있죠. 지대의 성격은 가격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다. 다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뭐다? 비용이다. 비용이라고 하는 학파들이 신고전 학파. 이 두 개 영역 구분하셔야 돼. 아주 유력한 파트가 된 거니까. 그래서 리카르도 이론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된 거니까 영역이 좀 구분이 되어 할 사항이었습니다. 2번, 3번 묶어요.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튀는 이론을 옮겨다 쓴 학자죠. 이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똑같은 논리로만 대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동그라미 치고. 입찰지대를 정의하세요. 많이 틀린 질문. 토지 소유자 나오면 안 돼. 입찰한단 말이 경쟁한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빌려 쓰는 사람, 이용자가 단위 면적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그럼 경쟁이 격해지면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경작자, 이용자의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다른 말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자 나오면 안 돼.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한 얼마?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특성으로. 부증성, 희소성의 차이 때문이죠. 그러면 토지 이용자들 간에 입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보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토지를 할당해? 그 위치별로, 거리별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해서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대 곡선의 모습은 집약이든 조방이든 전부 다 어떤 모습? 하향한다 그랬죠. A정물, B정물. 자, 이 그림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집약적이죠.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기울기가 급한 업종일수록 단위거리당 한 개 수송비 부담이 뭐하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습니까? 기울기 급한 업종이라고 나면 딱 집약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한 개의 수송비 부담이 뭐하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입지 경쟁이 되면 이렇게 경쟁이 되면서 교차가 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최소 최대의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각 산업의 지대를 연결한 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 그렇습니까? 지문을 물어봤으니까 원점을 향해 바라보고 하향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럼 하늘에서 보면 이때만큼은 집약적인 토지 할당, 다음은 조방적인 토지가 할당이 되는 동시면적 이용 구조를 보여줄 거라니. 그렇습니까? 한정된 토지에 대해서 입지 경쟁이 심해지면 토지 소유자는 그 구간별로 위치별로 토지를 할당한다. 뭐에 따라서? 입찰, 지대의 능력에 따라 할당이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논리로 대응한다 그랬어요. 해이브 역시 마찰 비용으로.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적으로 멀어질수록 물어봤죠. 멀어질수록 했으니까 수송비는 뭐하고?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죠.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가 돼요. 이 말을 바꿔봅시다.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물어봤으면 수송비는 뭐하고? 감소하고 지불할 지대는 뭐한다? 증가한다. 사항이었습니다. 4번 버젯의 동심원. 이 동심원이 있잖아요. 맨 가운데는 뭐라 그래요? 중심, 업무지구. 농촌 인구가 들어오면 다음 지대의 주거지를 형성하죠. 불량주택 지역을 천이, 점이지대, 소득이 형성되면 주거지를 어디로? 외곽으로 밀고 나가 5개 지대로 만들어지죠. 교통 여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변화가. 그러니까 외곽적으로 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범죄, 자, 안쪽으로 가면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가 많아지고 외곽으로 가지면 인구 밀도 지대 점점 뭐한다? 낮아지는 소득이 높은 곳일수록 외곽에 주거지를 두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다가 교통망까지 고려해서 교통과 소득의 변화가 도시의 모습을 부채로 만들어간다? 선형으로. 이 정도는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로망 축에 고급 주택지가 형성이 되죠. 이 정도만 대응해 주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의 성장 요인은 소득의 변화예요. 교통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통까지 나온 게 뭐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도시구조는 중심 업무 지구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또 부도심의 기능별 분화를 설명하는 게 다핵심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었고 다핵이 성립하는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만 동종활동은 뭐 한다? 집적이 이걸 없고죠. 동종 같은 것들은 집적을 한다 그랬고요. 그럼 이종활동, 이해가 상반되는 것들은 흩어져야 되죠. 분산 입지하면서 그래서 입지적 비, 양립성을 띠면서 다액을 성립하기도 한다. 이거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바꿔 쓰면 안 돼. 동종활동 뭐하고 집적, 이종활동은 분산하면서 다핵을 성립하기도 하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1번 3편에서 주택시장 물었어요. 답은 찾기는 쉬웠던 표현이고요. 4번이 됐죠. 자, 1번부터 확인합니다. 주택시장은 공급의 비탄력적, 수요는 필수적인 성격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해도 생산 공급은 정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5번부터 갑니다.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효율성 달성하기 어렵고 형평성도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죠. 100%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주거 복지에 문제가 있죠. 주거질이 낮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쓰면 안 돼. 2번 수요와 소요는 다른 개념이죠.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계층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 그럼 소요는 구매력이 낮은 계층, 저소득층에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이윤화된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3번은 비중이 있죠. 안정적 시장에서 여과 효과가 긍정적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장기적으로도 공급량 증가에 기여하니까 전체적인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게 여과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가 지역과 저가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서 입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거 분리라고 하죠. 주거 소득의 차이로 분리되는 걸 주거 분리. 직주 분리는 뭐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12번 시장론에서 내용이에요. 답이 3번이 되었고. 참 실수합니다. 그 질문은 조심하라 그랬어요. 3번부터.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소수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하니까 아무나 들어가기가 어렵다. 진출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소수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1번으로 가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못하다. 거기 문제의 조건이 밑으로 가고요. 그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니까 그러면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뭐한다? 높아진다. 또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일 경우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왜곡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균형적으로 배분된 게 할당 효율적이라고 했죠.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합니다만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을 아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2번 외부 효과, 시장기구 밖에서 발생하죠. 그럼 시장 실패는 정의해야 되죠. 시장 실패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로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사회적 우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근거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4번 단골 질문이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가면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는 수급 조절하는 데는 많은 시간, 장시간이 소요가 된다.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충분히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뭐하다? 탄력적이다. 질문 조심히 하셔야 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있죠. 수급 조절하는 데는 장시간 소요가 된다. 5번 상품은 표준화가 안 된다. 특성으로 정의해 보세요. 다른 거 쓰면 안 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비표준화성. 그렇습니까? 대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유통 조직이라는 것 없다고 했죠. 시장의 비조직성. 그렇습니까?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개별성 때문에 거래 형태가 비공개적이고 상품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시장은 조직화되지 못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허프 산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죠. 이런 문제는. 2번이 됐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A 할인점의 이용객을 퍼센트로 물어봤는데 총 몇 프로가 60%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각 매장으로 갈 중력을 구하러 갑니다. A 매장으로 갈 중력, 인구는 면적이 1000, 거리값은 4km, 마찰의 계수값 2. B로 갈 중력, 면적은 9,000.
거리값은 6의 자승. 산소하는 게 얼마 나와요? 62.5. B는 250. 점포가 3개가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레일리로 풀어가지고 레일리로만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요. 점포가 3개 나오면 해야 못해. 허프 문제는 허프대로 푸시라 그랬다는 거 늘 제가 드린 얘기인데 지금도 여기 뭐 레일리로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점포가 3개가 나오면 레일리로 풀어요, 못 풀어요? 레일리로 처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2개 더해서 얼마예요? 62.5 대 252죠. 그럼 312.5분의 62.5. 312.5분의 250. 계산기 눌러야 되죠. 그게 몇 프로냐? 20%. 그러면은, 이거 성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체 얼마 중에? 60% 중에 0.6, 그럼 26, 12%. 나머지 하면 얼마예요? 48%다. 그렇습니까? AR인지 물어봐서 답이 얼마가 됐다? 12%라는 얘기입니다. 그 60%란 말이 없었으면 얼마예요, 답이? 2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임을 보고하고 펑크 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잘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점포가 3개 나온들 4개가 나온들 자 지저분하게 이렇게 40 400 20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640이잖아요. 640분의 40이다. 계산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답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 점포가 2개, 3개 물어보던 간에 T형은 대하상이 됐습니다.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에 뭐하고? 반비례. 경쟁 점포 수에 뭐해서? 반비례해서 결정. 어떻게 물어보더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뒤에 가면 계산 문제 찍어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입지론 쪽까지는 여러분이 해주는 게 좋다라고 당부 좀 드렸던 겁니다. 미리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요.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가시면 시험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쫓기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제가 제발 부탁인데 1번부터 하다가 뒤에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보조고 하면. 뒤에 가면 또 연번 막 찍어, 연번을 막 찍는다. 2번, 3개, 뭐 3번, 5개 막 찍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드렸던 거니까 시험이 생각 이외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본인 의대대로 안 풀릴 수 있다. 변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익숙한 환경 아니에요. 학교 가면. 다른 환경이고 못 보던 사람 얼굴도 보이고 중간에 맨 앞에 앉으시면 다리 따르고 있고 한 사람 얼굴 노랗게 따가고 있고 나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게 당일날 많이 결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당일날에. 몸 컨디션도 조절 안 돼서.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해야 될까 미리 이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순서대로 풀고 가니까 시간 쫓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당부드리는 것은 문제 구성 보고 차라리 뒤에서부터 풀어오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그죠? 40문제 다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풀기 다 풀려고 하면 시험 실패해. 본인이 그만큼 역량도 안 되잖아요. 그 자명한 걸 인정을 하셔야 자명한 걸. 40문제 다 풀어도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하러 읽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문을 길게 주거나 박스형 줘가지고 몇 개 골라라고 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맞춰보겠다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말리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푸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제발 좀 부탁인데 늘 걱정스러워. 시간 쫓기는 분들이 공통점 뭔지 아세요? 앞에부터 푸무들이야. 그럼 거의 시간 쫓긴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가면 연번 다 찍어. 연번으로 시간 부족하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늘 드리는 얘기인 거니까 그 유의해서 좀 하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해주실 필요에 따라서 14번 갑니다. 자주 묻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옳은 거였으니까 선매라는 말이 뭐예요? 선택해서 비교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1번이 됐죠.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점을 통해 뭐해서 비교한 후 구매하는 상품이다. 그런 점포를 선매품점이다. 그러니까 전문품점과 구별돼야 되겠죠. 전문품, 명품을 취급하는 점포죠. 그 명품을 구입할 때는 비용과 시간 따지고 가? 막 질리러 간다.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기꺼이 구매하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이게 전문품점. 이런 거 선매품은 같은 말 아니잖아요. 여기서 찾아야 선매가 뭐예요? 선택해서
상호 비교 구매하는 물건을 취급하는 점포를 선매품점이. 나머지 지문이 조금 부담스러웠더라도 이거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동그라미 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다. 그렇습니까? 상점이라고 했는데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최소 요구치보다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이 용어 정리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란 지문상에 지문이 나온다 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의 범위를 뭐라고 해요? 최소 요구치. 그럼 최소 요구 범위라고 물었으면 판매자가 초과인이에요? 정상인이에요? 이게 최소라 했잖아요. 최소. 정상인을 획득할 범위. 그러면 그보다 큰 뭐가 필요하다? 도달 범위. 구매 고객이 교통비를 감당할 수준에서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도달 범위다. 그럼 이 경계 밖에는 판매량이 없는 거죠. 이 범위가 최대라 했으니까 판매량이 0, 수요가 0이 되는 범위를 뭐다? 도달 범위다. 이런 용어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화의 도달 범위를 물어봤는데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필요로 하는 최소란 말이 보이죠. 단어를 조금 묻잖아요. 최소한의 인구수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 구매 고객이 교통비, 운송비를 감당할 수준에서 통행할 수 있는 이것이에요. 최대한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도달 범위가 되는 얘기입니다. 도달 범위가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도달 범위가 아니고 뭐예요? 최소 요구치였습니다. 3번, 4번은 공업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중량 감소서 어떤 중량이 감소한다? 제품의 중량. 거꾸로 원료의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공장 어디로? 원료 지향형 입지. 똑같아요. 그러면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물어봤으면 어떤 중량이 증가한다? 제품의 중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공장 어디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4번은 두 개의 용어가 바뀌었죠.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쓰세요. 입지 인자로 보아서 중간에 지문은 좀 어려웠더라 하더라도 맨 끝에 공업 입지를 끌어들이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입지 인자다. 그래서 이게 자주 안 물어보는 표현이라 부담스럽다. 입지 단위는 한 단위 공업 입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비용 항목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입지 단위다. 수송비, 노동비, 비용 항목 입지 단위라고 쓰고 입지 단위로 보아서 공장이 특정 장소에 얻어지는 입지에서 얻어지는 비용 절약상이 이 인자가 무슨 말이 인자가? 끌어들인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약상의 이익은 뭐라고 한다? 입지 인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항목을 뭐라고 쓰고 한 단위 입지 단위라고 쓰고 입지 단위로 보아서 공장을 끌어들인 비용 절약상 이익은 뭐다? 입지 인자다. 얘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적 인자라는 게 있었고 비경제적 인자가 있었죠. 노동비 인자, 수송비 인자는 계산이 되죠.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은 경제적 인자. 그럼 국방, 문화적, 사회적 가치, 개인의 선호도 등은 수치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계산할 수 없는 요인들입니다. 계량이 불가능한 것들은 계량화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비경제적 인자. 그러니까 수년 전에 비경제적 인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알고 가야 된다. 안일비자니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수직 계산이 안 되는 건 뭐라고 한다? 비경제적 인자라고 해도 고려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5번은 앞뒤 지문이 바뀌었죠. 잘 읽어야 돼요.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변의 이용 상황이 바뀌면 가치가 변하죠. 그건 절대적 위치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이고 상대적 위치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부지 자체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요? 그건 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자체의 위치는 뭐다? 물리적 위치고 절대적 위치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놨더라.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요. 부동성, 주변의 이용.
인문적 환경이 바뀌면 토지 가치가 변하죠. 위치에 가변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돼. 절대적 위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정의할 사항입니다. 편도 앞뒤가 바뀐 것이고요. 15번 외부 요건을 갑니다. 정책론에서 외부 요건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답 2번이 됐죠. 자, 비용이나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기본기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산 측면의 정해 외부 효과는 비중이 있다 그랬으니까 잊지 않도록 합니다. 경제 주체 A가 B에게, B는 누구였어요? 거래 상대방 아니죠? 제3자에게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이 효용이 더 많이 들어갔지요. 생산 측면의 정의부효과 적어도 BTO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도로, 항만, 지하철, 공공재, 민간 사업자가 재화를 만드는 비용을 뭐라고 하고? 사적 비용. 그럼 여러분은 공짜로 이용하고 있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두 개의 사이즈를 비교했으면 어느 게 더 크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돼요. 무임승차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라고 하죠. 이런 재화는 과다 과소. 과소 생산이 균형이다 아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체에게 뭘 줘요? 보조금. 그럼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개별 주체의 비용이 내려가죠. 그럼 두 개를 뭐 하기 위해서? 같게 하기.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이즈 비교하는 건. 생산 측면의 정의를 볼 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뭐하다? 크다.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 그럼 정부는 두 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같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보조금 지급하면 수요 공급이 다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오고 당연하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적을 유도하는 견점이었습니다. 1번가요? 의도하지 않은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경제 행위로 인해서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다. 3번. 정의 외부 효과를 왜 장려해요? 과소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있죠. 그거 그대로 두고 부의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해야 돼? 규제해야 되죠. 조세부가 부담금부가 등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혹은 뭐 배출권 거래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4번. 부의 외부 효과는 3자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경우였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경제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죠. 뭘 물어보겠다? 코재정리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뿐만 아니고 사적 주체 간의 교섭이나 협상, 시장기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는 하나 현실 경제에 적용이 쉬운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쉬다 갑니다.